제가 불을 안 켰어요. 불을 안 켜가지고 스위치를 2개로 눌러야 되는데 하나만 켰네. 하나만 켰네. 그래가지고 너무 어둡더라고.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스위치 2개 켰고요. 조명도 밝아졌고 밝기 조절. 밝기 조절 아니고 밝기 조절. 우리 친구들 아침부터 아주 활발하네요. 역시 아주 쌩쌩한 나이대여서 다들. 자, 4월 28일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4월은 이제 마지막이 30일인데 오늘이 이제 4월에 펼치는 마지막 모닝 텐트가 되겠고요. 다음 방송부터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형철 형님 해설을 참 좋아하십니다. 듣기 편하시다고 감사드려요, 형님. 아버님께도 꼭 감사하다고 얘기 잘 전해주시고 주간 일정에 있었어요. 모닝 텐트. 네, 모닝 텐트 있었고 이제 제가 오늘 원래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민이 형이 어제 정말 바쁘게 달리셨고 또 이제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대신 하고요. 자, 다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다들 앉고 대리 출석 없어. 나 저기 학생 얼굴 기억 능력 좋으니까 대리 출석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다 자리에 앉아요. 자, 오늘 모닝 텐트 3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강인과 가깝다. 시메오네 감독이 이제 영입을 승인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강인과 관련된 이야기로 먼저 모닝 텐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자, 출석 부르고 이제 진도 펼치려고 교과서 폈습니다. 예.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이렇게 풀지 마시고 학생은 공부를 해야죠. 예, 아침 9시는 여러분 1교시 수업 듣는 시간입니다. 자, 이강인. 사실 우리나라에는 프리미어리그 팬분들이 워낙에 많으시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이적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겠죠. 근데 꽤 적지 않게 라리가에 잔류하는 걸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라리가에 잔류할 시 얻게 되는 메리트도 확실한 편이에요.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라리가 잔류할 시 얻게 되는 메리트는 무엇일까? 역시 스페인. 사실상 이 선수는 스페인에서 사람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스페인 사람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문화 이해가 정도로 그냥 스페인과 그냥 확실하게 스페인이 익숙하다라고 좀 해야 되고, 라리가 무대에 대한 검증도 충분. 또 한 가지는 역시 라리가에 잔류를 했을 때 이강인 선수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메리트는 역시 나이가 아직 어린 편이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더 확실한 성공을 이룬 뒤 타리그 진출해도 괜찮은 상황. 나이가 부담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강인 선수가 꼭 아틀레티코가 아니더라도 라리가에 남아서 몇 년 더 뛴다 하더라도 충분히 또 더 큰 무대에서 제의를 와도 그때 옮겨도 늦지 않을 정도의 어린 나이인 선수가 사실 이강인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에 잔류할 시에도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확실히 있다. 그래서 선택은 이강인 선수의 몫이겠지만 약간 상황적인 운도 따라야 되겠죠. 그렇겠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메리트는 충분하다. 이강인의 선택이 어떻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강인 선수에게 또 관심이 있는 팀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아틀레티코 그리고 이강인 이적설이 다시 점화가 됐습니다. 자, 근데 아틀레티코 하면은 사실 지금 이슈가 하나 있죠. 오는 7월에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이강인이 합류하면 국내 팬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성사가 되죠. 과거 이제 이적설은 있었어요. 근데 유력 기자의 보도로 인해서 다시 조명받고 있는 아틀레티코와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이 되겠습니다. 이 기자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마테오 모레토, 정말 그 유력 기자 중에 한 명이죠. 이강인은 알레티와 아틀레티코와 매우 가깝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이강인이 발렌시아에 있던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강인 선수를 좀 지켜봐왔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너를 보러 갔지만 아니죠? 이강인을 보러 갔지만 한 번도 영입 움직임으로 이어지진 않았음. 지금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움.
클럽 간 합의 아직 마요르카 1,500에서 2천만 유로 원한다 라고 일단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언급은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이제 언급을 한 내용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우리 사진, 지금 왼쪽 상단에 사진에도 있지만 시메오네가 이강인의 영입을 승인했다 라고 마테오 모레토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마테오 모레토는 그럼 누구냐? 아틀레티코 관련 소식에 있어서 공신력이 꽤 높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역시 아틀레티코의 내부 이 기자의 이야기는 아틀레티코의 내부 소스일 가능성이 있음. 그러면 정말 오랜 시간 이강인을 지켜봤고 이번엔 그 관심이 본격화가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유력 기자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례가 있어야 좀 믿음이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보시죠. 스카이 이탈리아에서 시작해 디마르지오와 함께 일하고 있고 대표적인 적중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즈만 아틀레티코 복귀를 제대로 마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테오 모레토의 이야기라면 정말 알레티가 지금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틀레티코는 왜 이강인을 원할까? 최근 3경기 라인업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알메리아전입니다. 오블락 골키퍼의 카라스코, 에르모소, 히메네스, 비첼, 몰리나, 데폴, 코케, 요렌테, 그리고 그리즈만, 코레아의 투톱. 자, 5-3-2 혹은 3-5-2와 같은 시스템을 알메리아전에는 꺼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바르셀로나전. 마찬가지로 5-3-2의 형태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르마, 비첼, 데폴. 허리라인 지금 다 바뀌었죠? 알메리아전에는 이제 백스리의 비첼 선수가 나왔는데 바르셀로나전은 비첼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라가고 사비치 선수가 센터백으로 좀 기용이 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요르카전입니다. 그리즈만과 모라타가 이 선발로 나왔고 르마, 코케, 데폴. 네, 그러면서 역시 이 세 명의 조합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지금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카라스코, 에르모소, 히메네스, 비첼, 몰리나. 이번에 또 비첼이 백스리로 내려왔고 오블락이 아닌 그르비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자, 떠들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떠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채팅창 보니까 지금 아틀레티코 말고 다른 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도 나가야지. 응? 수업 시간에 떠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 출석 안 부를 거야, 저 그러면은. 수업 노잼이에요. 너 나가. 저기 복도에 서 있어, 너. 이 자꾸 떠들면 발바닥 맞을 거야, 발바닥. 자, 이렇게 5-3-2와 3-5-2에 가까운 포메이션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공격 라인. 사실 아까 아틀레티코 얘기할 때 그리즈만 언급을 좀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리즈만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일단 주 공격 라인은 그리즈만, 카라스코가 위치한 좌측입니다. 카라스코 선수가 볼 운반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카라스코가 볼을 좀 이렇게 끌고 올라와주고 여기에 라리가 얼마 전에 또 텐텐을 달성한 앙투안 그리즈만이 있는 왼쪽 라인이 역시 아틀레티코 공격에 있어서는 꽤 힘을 발휘하는 편이고 미드필더 구성. 우리가 아까도 봤죠? 미드필더 구성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부상, 결장 등에 의해서 코케가 중심을 잡고 데폴, 요렌테, 르마, 비첼 등 출전 중 번갈아 가면서 3명의 미드필더를 구성을 한다는 거죠. 자, 트랜스마크트 기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중미와 공미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이걸 봐야 이강인 선수가 어떤 부분에서 뛸 수 있고 알레티는 왜 이강인을 원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보면 수비형 미드필더 콘도그비아 비첼 있고요. 콘게 비첼 있고 중미 데폴, 요렌테, 코케, 사울, 바리우스 있습니다.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 공미로 구분된 포지션에는 토마 르마 선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수들이 있는데 자, 이강인은 위 미드필더들과 다른 유형 팀에 없다고 봐도 돼요. 이강인 선수의 유형을 똑같이 경쟁할 만한 또 이강인의 역할을 기존에 하고 있는 선수는 지금 봤을 때는 좀 없다고 봐야죠. 개인 테크닉을 개인 기술을 통해 어그로를 끌고 수비를 당기고 패스를 통해 공간을 창출 탈압박해서 스스로
공간 만드는 유형. 이런 유형이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중원에는 물론 그리즈만 선수는 있지만 그리즈만 선수는 우리가 그보다 좀 윗선의 논외라고 좀 윗선의 공격 자원이라고 좀 분류를 할게요. 그렇게 봤을 때 트랜스마크트 기준의 미드필더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요. 이 명단은 지금 그겁니다. 트랜스마크트 기준의 미드필더.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유형은 기존 아틀레티코의 미드필더로 분류할 수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역시 희소한 유형이라고 좀 볼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은 겹치지 않음으로 우리가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물론 뭐 몇몇 기사에서는 사실 3선에 대한 어떤 언급들도 있기는 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를 데려온다면 3선에 쓸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중미와 공미의 나이에서 가장 어린 게 르마와 요렌테입니다. 95년생. 저도 이제 이들과 한 살 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나이대가 어리지 않다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데폴과 사울은 94년생, 코케는 92년생입니다. 2003년생인 파블로 바리오스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는 다 나이가 있는 자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대를 봤을 때 주전급으로 뛸 수 있는 2000년대생의 영입을 통해서 세대 교체를 하려는 목적이 아틀레티코에게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강인을 영입하는 건 좋은 접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겁니다. 기존 그리즈만은 당연히 논외입니다. 여기 따로 적진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리즈만 얘기를 하시길래 뭐 그리즈만 선수하고 경쟁할 수 있는 지금 라리가 선수 뭐 축구 선수가 지금 맞나요? 별로 없어요. 그걸 떠나서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 이강인과 같은 유형의 선수가 필요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전급 00년생 영입을 통해 세대 교체 발판 마련.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스쿼드로 봤을 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원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강인이 들어간다면 르마, 데폴, 요렌테 등이 출전 중인 가운데 미드필더 양옆 자리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삼각형 형태로 3미드를 분류했을 때 좌우측 중앙 미드필더를 아마 이강인 선수가 보게 되겠죠. 지금 경쟁자들의 폼도 뭐 이강인 선수가 못 밀어낼 만큼 좋은 거는 아니에요. 충분히 이강인 선수가 주전 경쟁에서 지금 이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마요르카 경기 볼 때마다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오건 교체로 나오건 그냥 그 경기 스페셜을 찍는데 현재 폼이라면 이강인 선수 라리가 팀들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의 주전 경쟁은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강인 선수는 경쟁자들의 폼에 있어서도 아틀레티코에 갔을 때 크게 우려점은 없다. 다만 이강인과는 스타일이 다른 선수들이 꽤 많이 포진해 있는 터라서 상대하는 팀의 스타일이나 전술의 상황, 스쿼드의 상황에 따라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무조건 선발은 아닌 종종 벤치로 스타트할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미드필더 중에서는 분명 활동량으로 좀 더 상대에 대한 중원 싸움에 기능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고 전술에 따라서 그런 유형의 선수가 선택을 받을 때는 이강인을 대신해서 오히려 그 선수가 선발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런다고 해서 아예 경쟁에서 밀린다는 건 아니고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강인과 같은 유형의 선수가 지금 아틀레티코에게는 분명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강인이 영입이 되면 쓰임새에 따라서 이강인은 필요할 때 충분히 선발로 쓰일 수 있고 혹은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팀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중원의 로테이션이 멤버 조합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정도로 우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대해서는 좀 상황을 얘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갔을 때 우려점은 무엇일까? 일단 지금 가장 급한 포지션이 이강인 쪽은 아니에요. 많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분들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리즈만 옆에서 뛸 수 있는 그리즈만은 아까도 이제 공격 자원이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죠. 득점원이 필요합니다. 공격수가 필요해요. 골잡이가 필요합니다. 모라타도 코레아도 만족스럽지 않죠. 모라타는 마요르카전에 골을 넣었지만 아틀레티코는 더 좋은 성적 내려면 영입이 필요하다. 그런데 골 잘 넣는 공격수 무조건 비쌉니다. 최상급 스트라이커 영입을 위해선 그쪽으로 돈을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중미 혹은 다른 포지션에 분산 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 이거는 이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 시장에 있어서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강인은 공미, 세컨톱, 메잘라, 윙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시메오네 감독이 이런 유형의 선수를 과연 잘 썼을까? 근데 하필 생각나는 선수가 있어요. 생각나는 선수 누구일까요? 자,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바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주앙 펠릭스가 있죠. 주앙 펠릭스는 시메오네 감독이 잘 쓰지 못했으니까. 물론 이제 펠릭스 본인의 문제도 좀 있지만 시메오네가 펠릭스의 포텐을 만개시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요즘 보면 자기가 못한 것도 크지만 근데 어쨌든 시메오네 감독이 과연 이런 유형의 선수를 잘 쓸지에 대해서는 뭔가 검증된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시메오네 때문에 펠릭스가 부진했다라는 건 아니고 시메오네 그간의 선수들을 써왔던 유형들을 봤을 때 뭔가 이강인 선수와 같은 포지션과 능력을 지닌 선수를 시메오네가 잘 쓰는 유형의 감독일지는 모르겠다 라는 부분이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이강인과 비슷한 유형의 공격수를 결국 임대 보낸 좋지 못한 기억도 있기 때문에 시메오네와 이강인의 조합? 어떨지는 모른다. 확실하게 좋을 거라 보장할 수는 없다. 변수가 있다는 부분이 이강인으로서는 우려점이 될 것이다. 네,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오니까 많이 메모해주세요. 필기해주세요. 아마 이런 부분이 좀 우려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강인 선수는 보면 라리가에 남았을 때 그리고 라리가 내에서도 그 어떠한 팀도 아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이강인 선수에게 정말 아틀레티코가 본격적으로 제의를 할지 그리고 만약 이적을 했을 시 오늘 이강인 선수를 왜 아틀레티코가 원하는지 그리고 만약 이강인 입장에서 아틀레티코에 갔을 때 어떤 부분이 좀 우려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첫 번째 텐트는 여기까지 PPT 자료실에 못 올려드리고요. 오늘 메모 못했으면 끝입니다.